강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이버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신학적 정의, 신학적인 또 교회학교에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신학적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학적 정의를 넘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청년들, 노년층, 그리고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들 1년 동안 제가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팁들이 있더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그런 그 교회학교 지도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예,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좀 강의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닥불 유형으로, 예, 모닥불에 모이면은 모닥불에 모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가지고 모닥불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메타버스이긴 한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좀 모닥불 유형으로 오늘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런 시대가 아닌가. 모든 게 통합되고 연결되고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는, 함께 뭔가가 융합되어지는,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빨리 가게 되는, 최근에 뭐 이제 2003년도인가요? 콩코드 비행기가 이제 퇴출됐었는데 다시 콩코드 비행기, 음속으로 나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일론 머스크도 뭐 더 빠른 뭐 열차도 만들고 이런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예, 지금 현재를 interpret,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을, 예, 왜 이 천지를, 그러니까 날씨는 알면서 시대를 해석하지를 못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대를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네. 판을 주도할 수 없으면 판을 읽으라는 얘기래요. 어떻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런 지혜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의 진보와 다음 세대를 좀 살펴보시면은 1991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나왔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월드와이드 웹은 군사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넵스터라는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서로 이제 뭐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유튜브가 나오고 2007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오고 인스타그램, 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토리 주고받는 뭐였죠? 우리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시절 한 2000년대 뭐 유튜브가 나오는 그 시절에 우리가 싸이월드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 페이스북보다 싸이월드가 먼저였어요. 그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시대가 우리는 이제 이런 기술의 진보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기술의 진보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아주 큰 어떤 신학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건 교회 사역을 하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답을 해야 될 그런, 예,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직면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이제 뭐 몇 가지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 다른 세상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래도요, 한 5%, 10%만 변화됩니다. 5%만 변화돼도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5%, 10%의 변화들이 일어날 건데, 그 일어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한 20년 정도 후에 봐야 될 그 사회가 지금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충격인 거죠. 학교에서는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러려면 EBS를 듣지 왜 학교를 갑니까? 저같이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진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소울이라는 영화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 재택근무예요, 그 사람들. 도대체 왜 직장을 나가지? 아니면 왜 우리가 학교를 나가야 되지? 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디지털 시대의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제2의 내가 만들어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바타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디지털 세계와 융합되고 복합되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정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으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전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소통의 방식이라든가, 지금 MZ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이들을 이제 Z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Z세대가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그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술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원주민 세대, Z세대죠.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디지털 영역은 가족과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디지털 환경은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디지털은 다음 세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같이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사실 저도 답이 없고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거죠. 자, 교회학교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할까? 교회학교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따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뒤에서 좀 이런 얘기는 좀 결론 쪽에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교회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학교의 집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왜 이제 요즘에 역량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지도자의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은, 그 역량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디지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O2O라고 그러거든요.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소통 능력, 또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뭐 매스미디어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적응력이에요. 그런 기술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느끼기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든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든지, 이 사회의 어떤 변곡점 같은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기서 빨리 어답티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적응력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뭐 이 어떤 비슷할 것 같지만 이게 확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계속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임스 파울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뒤에 보시면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용하고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사느냐, 오프라인적인 네트워크인지 온라인의 네트워크인지, 온라인에서도 어떤 네트워크인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계 질서예요. 오프라인의 위계 질서는 뭡니까? 이렇게 상하 위계 질서가 이렇게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있어요. 그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좌우예요. 그냥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반말하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같이 반말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반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좀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병원 그 선생님이 그냥 그 저기 뭐야 잘 쉬고 치료 잘 받고 약 빼먹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알았어 그랬대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락불굴락 하더래요. 근데 같이 반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온라인의 어떤 적응이 있고 온라인의 어떤 그 수평적인 문화에 적응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와서도 그다음에 선생님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다 그 관계가 연장되어지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분명히 네트워크 방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문명과 문화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시면은 우리 문명과 문화를 변화시켰던 최초에 우리가 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뭐 석기 시대가 이 철기 청동기 시대로 변화왔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인류의 발명품이 바퀴라고 그래요. 바퀴를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문자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을 확장시켰죠, 문자는. 그러면서 그 기억을 확장시킨 것을 어디다 담기 시작했냐면은 이 컴퓨터라는 저장 공간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혁명의 어떤 기술의 가장 큰 진보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 네트워크 사회, 이 네트워크 사회에 이제 그 사회마다 문명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법들이 있는데 이 철기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지금 네트워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법이 있어요. 그 문화적 문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사역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사역에서도 힘을 잃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면 기술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기술을 없애야 된다.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영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은 자동차가 마차를 끄는 사람들을 다 직장을 잃게 하니까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차가 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올 때 자동차를 마차를 끌어주는 마부가 끌어주듯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에 뒤지게 되죠. 영국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버트 와우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와우진스키는 과학을 보는 네 가지 태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과학을 보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낙관주의.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술의 위험을 이제 배제하는 사람들. 기술은 뭐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이건 이제 사실 이런 낙관주의들은 언제 무너졌냐면은 낙관주의가 무너진 시대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낙관주의는 무너졌죠. 그 다음에 반대의 이제 입장에 있는 게 비관주의예요. 기술을 프랭크슈타인과 같은 괴물로 보는 이런 이 괴물로 보는 이 생각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오면은 항상 거부하고 말아요. 먼저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낙관주의일까요? 아니면은 이 비관주의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낙관주의에 가까울까요? 비관주의에 가까울까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대인 젊은 세대, Z세대는 낙관주의일까요? 비관주의일까요? 비관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라는 게 있는데, 현실주의는 기술에 의한 실용성을 높이고 그 위험을 최소화한다. 옳고 그름은 실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주의라는 거죠. 현실주의가 더 많이 요즘 시대에는 더 있는 거죠. 구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시스템, 그 시스템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을 만든다는 생각들이죠. 이 과학을 보는 이렇게 네 가지 태도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식에 사실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긍정주의하고 이제 사이버 자유의지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주의는 뭐냐면 평화와 행복,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이버 자유의지론을 만드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시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켜낼 수도 있고, 이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분류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마크 프렌스키가 얘기했던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더 이상 과거에 제작된 교육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현재 학생들의 변화는 과거 세대부터 점차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들의 말, 옷, 스타일, 몸을 가꾸는 것이 이전 세대들 간의 관계처럼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정말 큰 단절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을 특이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냥 딱 단절되고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어떤 종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세대, 우리 모르겠다라는 X세대가 이제 저도 X세대 같아요. X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세대, Y세대, X세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Y세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복사물을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Y세대, 미국에서 만들었던 이제 뭐 그 이야기들 여기 나와 있죠. Y세대는 1997년에 미국에서 2000년째 그 Y20의 주역이 될 세대를 부르면서 생겨난 용어인데, 보험회사 프루덴셜사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 실태 보고서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Y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제 기원이 됐는데, 조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밀레니얼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X세대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 그러니까 디지털에 그 처음 접했던,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세대, X세대가 오프라인 세대였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 디지털을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세대가 된 거죠. 2000년에 검색 엔진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개척자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96년도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Z세대라고 그래요. 다문화적인, 아주 다문화적이고, 이 세대는 스스로를 유동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정체성을 얘기를 할 수 없는, 정체성이 도무지 자기들도 모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규칙 파괴자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안 맞는 거예요. 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M세대보다 Z세대는 사회 이슈에 대한 동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친구들이 민감해요. 그래서 Z세대를 보시면은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오라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만 진리야라고 하는 것과 지금 대치돼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삼위일체 이론에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중하가 아니라, 성부가 아버지가 위에 있고 그 아들이 밑에 있고 이게 아니라 공평한 수평적인 관계, 그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는 그 관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다양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어떤 신학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로 넘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론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최근 삼위일체가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포용, 소통 능력, 개성, 이제 불완전성 이런 것들이 Z세대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제 세대들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 디지털이라는 곳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삶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의 디지털 정체성과 실제 공간의 정체성에 관해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다른 공간에서 대표되어지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혼합된 삶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바타 얘기하면 그 아바타가 넌 왜 그렇게 생겼어? 아바타, 넌 어떤 게 진짜야? 뭐 이제 그 시대가 오면 어떤 게 진짜야?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정체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세대,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의 약점을 보시면은 상호작용 능력이 좀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그시 듣지 않습니다. 지그시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복잡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자를 읽지 않는 영상으로 보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이 경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 몸으로 learning by doing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연 또는 야외 활동의 친근함을 가질 수 없는 세대, 즐거움을 위한 독서 또는 크게 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독서 습관이 없는 디지털화 돼버리면서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의 높은 중독성이라든가 인터넷의 상호작용의 강박 증상의 중독으로 정의되어지는 것들, 중독으로 정의되어지는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런 이제 세대가 우리가 만나는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약점이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청소년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희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요. 뭐 저는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가 쪽수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숫자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윗을 세워야 되고 다니엘을 세워야 되고 진짜로 모세를 세워야 되는 시대인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역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시대가 있죠. 이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악한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임무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디지털이 되면서 정체성의 확장이 온 거예요. 디지털 안에서의 정체성, 오프라인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과 몰입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에 관련된 인터넷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이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대가 거기서 추구하는 즐거움, 친구와의 친밀감, 거기서 느끼는 시간과 공간, 대중문화, 사회와의 관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 자아가 누구인지 소통하는 방식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 그 성장기에 아주 중요한 발달 과업들인데, 이게 이제 개인적 자아들, 내가 누구인가에서 이제 사회적 자아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자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개인적 자아와 이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는 뭐 인터넷 안에서 뭐 만들어진다 해도 사회적 자아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수직적인 방식, 부모, 선생님, 지도자와 소통하는 방식과 지금 이제 그 사회적 자아가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자아를 얘기를 할 것이냐. 자크 엘롤은 기술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목표 또는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잃게 한다. 아주 큰 경고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관점들. 그래서 이제 이원론으로 가진 않습니다. 저는 이론론입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고 선이 모자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신학적 정의라면서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를 갖고 온 건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내 것이라고 소리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개혁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이런 어떤 지표를 제공하는 문장인데요. 어디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어디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땅, 유니버스,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세계,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그 세계는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사이버 공간은 누구의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은 악한 곳, 중독이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 컴퓨터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 좀 놓게 해주세요. 이게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죠. 근데 게임은 또 다른 얘기를 또 계속해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기술의 혁신이에요. 첫 번째 물리학, 두 번째 생물학,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인데, 물리학의 기술이 이제 무인 운동 수단들, 드론이라든가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 3D 프린터라든가 로봇공학, 신소재, 이게 물리학 쪽에 있는 기술들이 발달한 거고요. 생물학 기술은 이제 인간 게놈이라든가 왓슨이라든가 바이오 프린팅이라든가 뇌과학의 발달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O2O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물질, 원자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제 모터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사회가 됐었고,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렇게 디지털 세상, 이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게 1, 2차에서 3차로 갈 때 온라인으로 가는 기술들, 이 기술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차를 만든다든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요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융합과 갈등이 있는 요곳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 안에서
온라인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특별히 작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앞에 떠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거의 몇 시에 거의 50분 강의하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 합성어.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김성균 교수가 얘기했던 메타버스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도 메타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완료가 되면 메타버스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네 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뭐냐면은 이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예요.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뭐 증강현실은 아실 거예요.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뭐 닌텐도에 나오는 게임들이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있었고, 라이프로그라 방식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구글을 떠나지 못하냐면 구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을 떠나지 못하는 구글의 모든 것들이 내 라이프가 내가 어디에 접속을 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디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고. 그런 이제 라이프 로깅 기술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로깅의 세계. 그 다음에 거울의 세계는 뭐냐면은 1대1로 매칭해서 뭔가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모르면은 아이나비를 켜요. 그렇죠? 아이나비를 켜가지고 그 아이나비에서 만들어진 세상 그걸 이제 보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1대1로 매칭을 해서 우리가 이 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거울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울 세계의 기술들, 그러니까 미러링 된 월드, 미러링 월드라고 그러는데 그 거울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의 세계는 아예 새롭게 만들어 놓은 세계, 게임 안에 있는 세계들, 이런 세계들이 요 기술들이 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요 네 가지 기술에 딱 그 메타버스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 기술들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데이터, 디지털화 기술들이에요. 그 디지털화 기술들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딱 등장을 하니까 이게 메타버스에서 비용들이 많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경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소위 얘기해서 좀 돈이 되는 돈이 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포켓몬을 잡아보셨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포켓몬을 잡아보셨나요? 예, 그렇죠. 잡아봤죠. 저도 민속촌에 가서 열심히 잡아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예. 그럼 이제 증강현실을 체험한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멋진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셨나요? 다 올려보셨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라이프 로깅이에요. 라이프 로깅 했다라는 거죠. 줌으로 원격 큐를 해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울 세계예요. 예. 그 스티븐 스필버그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셨나요? 예. 보셨죠? 이게 이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안에서 이 메타버스를 다 경험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단어를 모아서 해놓으니까 이게 메타버스 뭔가 새로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거예요. 이 만들어진 세상에 누가 주인인가? 이 주인은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도 예수를 찾을 수 없는 곳은 1인치도 없다. 그곳도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우리는 그 주권, 영역을 그곳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그 시대와 문화 읽기에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확장 현실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리얼리티라고 할 때 현실이 있고 확장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 확장 현실 쪽을 계속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 확장 현실. X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있고 확장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강 현실 AR, 그 다음에 혼합 현실 MR,
VR이 있죠.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가 저 끝이라면은 현실의 세계와 가상현실의 중간에 있는 게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아닌 것들을 겹쳐놓는 방식. 우리가 포켓몬고가 그런 거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를 갖다 비추면은 그런 이제 포켓몬고가 뜬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R,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현실 기반의 현실과 가상이 50대 50으로 들어간 공간. 이게 이제 증강현실인데 여기에 이제 게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그 스마트폰과 아이폰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조금 발전한 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혼합현실. 그 혼합현실은 홀로렌즈라든가 의사가 가상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가 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손을 열면은 그냥 이제 그 왜 사람 신체가 이렇게 해부가 되고 뭐 이런 현실들이 있죠. 이걸 갖다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산업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AR과 MR이에요. 훨씬 더 매출이 높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가상현실은 뭐 알다시피 이제 소니나 오큘러스 같은 그 HMD 기계라고 그래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에 쓰는 거 있죠, 이렇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나서 왜냐면은 가상현실은 모든 게 다 그 가상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HMD 기계를 머리에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 레드 플레이 온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퍼스트 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큘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헐라이즌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죠.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좀 사보고 싶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싸지고 이제 가벼워졌어요, 조금.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이제 삼성에서도 사실 만들었었고 스마트폰을 껴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HMD 기기를 만들었었는데 안 맞아요. 어지럽고 하면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특별히 뭐 오큘러스가 이렇게 이제 그 크게 많이 뭐 팔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거를 다음 걸로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이 증강현실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죠. 옆에 나와 있는 이게 누구냐면은 옆에 나와 있는 얘가 누구냐면은 제가 제 아바타입니다. 예, 제 아바타를 제가 만들어서 제페토에 쓰고 있는 아바타입니다. 예, 이게 전혀 다르죠, 뭐. 예, 그래서 뭐 증강현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제페토인데 제페토가 네이버가 만들었죠. 그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유저가 있고요. 그 중에 90%는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10대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 이게 이제 제페토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증강현실에서 이제 뭐 또 볼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믹스드, 아까 이제 MR이죠,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들, 이제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걸 들면은 어디에 어떤 것이 있고 이름이 무엇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얼마짜리인지, 뭐 브랜드는 뭔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이제 상용화되었죠. 최근에 이제 뭐 2021년도에 이슈화가 됐던 게 SK랑 협약을 해서 순천향대학이 이런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입학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학교를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에서 이제 구현되고 있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 세계에서는 현실에 나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 이상적인 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프 로깅 세계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안에 내 라이프 로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를 아실 거예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비슷했는데 나이키가 훨씬 지금 2000년대, 2010년도 이후로 차고 올라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키가 라이프 로깅을 한 거예요. 나이키가 어떤 날씨에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그 데이터를 다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욕구들을 다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웨어러블 안에. 그런, 이 나이키의 어떤, 그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키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더라.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메타버스 하지만, 교회가 아이들의 라이프 로그를 담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질문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이들의 기록이나 라이프 로그를 담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점, 우리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오프라인 됐던 온라인 됐던 라이프 로그를 담는 기술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어떤 것들을 요구를 가장 잘하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가장 요구를 잘하는 그런 라이프 로그를 담는 것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와 또 거울 세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현실 세계와 효율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세계, 구글 어스라든가 네이버 맵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울 세계, 미러링 월드라고 그래요. 이런 미러링 월드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거죠. 이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왜 유명했냐면 이게 교육적으로 쓰여요. 이게 교육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명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어린이날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날 작년 이맘때 가장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주 창궐했죠. 그 어린이날 신천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청와대를 열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와대 아이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들과 대화를 했던.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의 어떤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렇게 이제 비밀의 숲, 이제 아이들 버전인데, 그 아이들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가 그 섬에다가 이런 이제 조 바이든의 어떤 오면은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이제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주요했습니다. 거울 세계를 보시면은 방이 없는데 호텔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배민이라든가 줌이라든가 또 제페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술을 갖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기술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새로운 세계, 전혀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소통과 놀이가 있는 세계,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는데, 포트나이트라든가 리니지라든가, 포트나이트는 우리가 BTS가 신곡 발표를 했던 곳이죠. 포트나이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이 게임 베이스로 있는 가상세계가 있고, 빅게임 베이스가 이제 로블록스나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이런 이제 세계들이 있죠. 그런 세계들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로블록스, 그러니까 이 로블록스를 3조 원에 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경제 쪽에서는 빨리 우리보다 진보를 하니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BTS가 방방콘이라고 그러죠. 방구석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나는 콘서트, 방방콘. 75만 명이 몰려서요, 250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매출이 25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란 신곡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타버스 탈래, 교회 버스 탈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 탈래, 교회 버스 탈래. 그런데 교회 버스를 타려면은 그 메타버스에 준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의 기술들을 거울 세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에 쓸 것이냐.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만들 수 있는 학교라는 것들을 가진다면은, 그 학교라는 것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라는 분야예요. 에듀테크. 그래서 에듀테크가 교육과 기술을 합쳐놓는다는데, 에듀테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술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 역량 플러스 에듀테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두 가지를 가장 요즘에는 크게 얘기를 합니다. 브랜디드 러닝하고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요.
플립스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수업과 온라인에서 수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뭐 혹시 무크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무크라는 사이트라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는 방식을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은 뭐냐면 거꾸로 교실이라고 그러는데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수업할 내용들을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먼저 예습하고 들어오면 애들이 안 졸겠죠. 이런 이제 복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이 학습 효과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습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에듀테크 쪽에서 만들어진 그 도구들을 교회 학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개발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쓰고 있는 도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도구들은 디지털 도구에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시각화 도구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만드는 도구들. PPT를 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OBS를 쓰고 있습니다. 줌을 쓰고 있고, 캔바, 캔바라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픽사베이, 무료 폰트, 무료 음원을 쓰는 방식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거 처음 들어보시면은 안 되는 거고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되는 게 젊은 목사님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OBS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OBS와 줌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어떻게 하나로 연동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고 그렇게 다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캔바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보내요. 말씀 구절하고 멋진 사진에다가 말씀을 만들어 보내는데 이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5분, 20분이면 만들어요. 캔바라는 사이트, 캔바닷컴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이트 거기에 있는 것들이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림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캔바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만 구하시는 분들은 픽사베이에 들어가시면 픽사베이에서 그림들을 구하실 수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OBS, 줌, 캔바, 픽사베이 이 정도의 어떤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해서 영상을 만들던 아니면은 그 뉴스 카드 같이 말씀 카드를 만들던 다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폰트라든가 무료 음원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이제 다 있고 사실은 유튜브 안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법들도 다 안내가 돼 있죠. 예. 하여튼 제가 쓰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도구라 그러는데 수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카우, 팅거벨, 패들렛, 멘티미터 이건 이제 다 쓰지는 않는데 패들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뭔가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뭔가 토론 같은 걸 할 때는 패들렛에다가 아이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남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업을 할 때 함께 뭔가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하면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도 괜찮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조직화 도구라고 그래서 요 카웃이라든가 패들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서 함께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조직화 도구들. 그 다음에 효율화 도구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아주 그 잘 쓸 수 있는 도구들 이런 도구들은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자막 따는 거가 이제 골치 아프죠. 이게 이제 블루라는 사이트, 블루에서 자막을 답니다. 자동 자막인데 한 70에서 80%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고치기도 하고 새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사진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제 사진도 배경을 날린 제 모습만 있는 사진을 놔두는 그래서 이제 remove background bg remove.bg를 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갖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날아가요. 그래서 그 사진 형태만 주인공만 딱 남는 뭐 그런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쓰는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 그림은 포토샵, 영상은 프리미어를 썼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해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를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곰믹스 써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라고 해봐야 2만 몇천 원 쓰면 이제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계정,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구글에서 설문을 한다든가 줌에서도 뭐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통계를 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구글에서도 가능하고 구글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기타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쓰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사실 뭐 그 전에 제가 이거를 해봤겠습니까? 잘 안 해봤죠. 작년에 다 써봤습니다. 다 써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남는 것들, 그 다음에 시각화 도구하고 효율화 도구 이쪽 두 개는 다 써봤고요. 조직화 도구에서 이제 패들렛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제가 경험만 해봤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아직 예,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자꾸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디드 러닝이라든가 또 플립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온웨어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됐던 일반 카메라가 됐던 디지털 카메라가 됐던 설치를 하는 거죠. 일반 카메라는 디지털화를 하는 캡처보드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카메라를 갖다 설치하고 그 카메라에서 OBS라는 이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있죠.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그 프로그램을 줌으로 쏴주고 유튜브로 쏴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같이.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쏘느냐? 여기에 플러그인 프로그램 하나만 넣어주면은 요 세 개가 같이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하가 안 걸려요. 줌도 5, 25에서 5명, 25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은 7명 들어갈 수 있는 7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줌의 어떤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CPU가 i7 이상 CPU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PU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CPU를 사가지고 CPU도 스스로 바꿔봤습니다. 다, 예. 그래가지고 이 줌에서 연동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유튜브로 가져가고 유튜브는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또 다운받아서 스트리밍한 후에 우리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한 후에 영상을 편집해서 짧은 설교로 만들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소통이 훨씬 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 한 5,000명에서 조금 안 되는데 훨씬 더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을 오래 했으니까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페이스북에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전문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런 이제 캠프도 해봤어요.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은 유튜브 안에서 캠프를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이면은 배경 화면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쓸만한데 배경 화면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파워 캠프니까 이렇게 노란색은 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파란색은 아이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도 만들어가지고 색깔별로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배경 화면을 교회 어떤 중등부, 고등부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소그룹에서 쓸 질문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오프라인은 그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어떤 그 대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그런 규칙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게 학교의 아이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규칙이 없이 시작했더니 3분의 2가 나중에 화면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화면 안 켜요. 딴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규정도 재밌게 캠프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이제 블렌디드 러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 수 있는 거, 미리 규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톡으로 보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소그룹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은 또 오프라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대화의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마상욱입니다. 이번 방구석에서 하는 청소년 파워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원칙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할 때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저는 마상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요. 말이 끝나면은 I am in 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bless you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마사옥입니다. 저는 지금 감정이 매우 기쁩니다. 저의 영적인 온도는 7도입니다. I am in 하면 다른 사람들은 bless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하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건 고학년이 들어오건 친구들이 들어오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I'm in 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충고, 그 조언은 성령께서 그 학생, 그 친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생각을 충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blessing, 축복해주는 일만 합니다. bless you 잊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 마지막엔 항상 bless you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구원해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차례가 됐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선생님이 내가 얘기해줄게, 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백마탄 왕자처럼 다가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고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구원해 주지 않기,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대화를 할 때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어졌던 대화를 다른 곳에 가서 옮긴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곳이 안전해야지 내 내면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 어려운 이야기, 내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기 시작하면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형제, 그 자매 안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거 하지 않고 블레싱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교육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그냥 그대로 블레싱 해주기. 이게 대화의 원칙입니다. 저희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만들었던 원칙들은, 크리스찬 코칭이라든가 이런 코칭에서 사용하는 방식들, 다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 많지 않게, 짧게 대신에 아주 강력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토요 학교를 하는데, 토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줌을 통해서 토요 학교를 하고 한참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줌을 통해 모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모이지 않는 4분의 1은 모이고 4분의 1은 줌을 통해서 모이고 4분의 3은 줌을 통해서 모이고 4분의 1은 출석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영상을 틀고 영상으로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체육도 홈트 같은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영상처럼 홈 트레이닝 하는 걸 틀어놓고 이게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바퀴성 체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토요일마다 했던 우리 청소년들하고 오전에 이렇게 토요학교로 했었는데 재밌게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하고 했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개, 4개 사이트를 가지고 확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제가 해보니까 왜 쉬워졌느냐? 예전에는 교회에 꼭 데리고 나와야 전도였는데 지금은 링크만 주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링크가 됐던 유튜브 링크가 됐던 아니면은 줌 링크가 됐던 유튜브만 주면 되고 링크만 주면 되고 그 링크에 들어와서 같이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화면을 켜겠습니까? 얼굴을. 지금도 이제 화면 못 켜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바쁘셔서 그러는데 못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유튜브에 남는 것은 다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또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올리고 나누고 또 힘들 때마다 학생들에게 유튜브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힘내라고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페토라고 했지만 아까 그런 제페토라든가 게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쓰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개인 상담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4회기, 5회기를 만났어요. 어떤 학생을. 19살이야. 근데 그 친구가 뭐 얘기도 못해요. 얼굴 눈도 못 마주쳐. 자기 얘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참 힘들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와라. 온라인에서 보자. 라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상담했던 그 상담이 훨씬 더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더라는 거죠. 온라인에서 눈물을 흘리고 온라인에서 웃고 온라인에서 자기의 감정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이게 돼?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애들이 왜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봤더니 그 아이가 Z세대였던 거야. 어떻게 보면은 Z세대는 온라인에서 훨씬 더 뭐 소그룹이 됐던 1대1이 됐던 아니면 1대 다수가 됐던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보다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이제 청소년 박람회가 있었는데 청소년 박람회에서도 제페토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수련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만났더라고요.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제가 좀 아직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시간이 있다면 제페토에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교회를 만들고 청년들 불러보면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대화까지는 괜찮아요. 대화까지는 로블록스나 이런 데는 또 다른 또 기술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을 좀 사용하시면서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아까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게 익숙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어딨냐고요? 문 밖입니다. 사역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소에서 너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대상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서 너무 떨어지면 또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메이커는 마지막에 얘기할 때 나는 문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고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문 밖이 내 자리라는 거죠. 그게 사역자의 자리라는 거죠. 예, 수천 수만 명이 그곳에 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1명, 2명, 10명입니다.
아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슈메이커의 글이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서 와, 그래, 시대를 잘 읽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딱 문 밖에 서가지고 한 명, 두 명, 10명을 보고 그 아이들을 솔로몬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고 진짜 깊이 있는 사역들을 피상적인 사역 말고 깊이 있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역. 그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의 사역.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예. 공동체가 무너진 것 같지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회가 됐고 사역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이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죠. 청소년 사역에서 어떤 이제 그 성자라고 그러는 찰스 쉘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청소년의 영성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들, 기술들은요, 우리가 빨리 익혀서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변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 중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하지 말아야 될 사역의 어떤 기둥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리그 워렌도 예수 중심의 사역이다라고 해서 청소년의 이런 책들을 발간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모범이시다,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그들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예수에 붙들려 있을 때 열정적인 신앙을 갖는다. 예수 중심의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사역에 있어서 제페토가 됐건 메타버스가 됐든 어떤 사역이 와도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강력한 이 영적인 사역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그것을 지키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총체적인 실천 신학이라고 그래요. 홀리스틱 프랙티컬 티올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뿐만 아니라 감정, 육체적인 상태, 재정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세대의 사역도 총체적인 사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이 피상적이었다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면서 아이들이 자아가 확장되고 정체성이 확장되면서 이런 피상적인 사역들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더 이상 피상적인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어떤 삶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교회에 남아있을 또 교회 기둥이 될 한 사람의 다윗, 한 사람의 사무엘,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우리의 어떤 사역 가운데 정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에 살았지만 이집트라는 문화에 살았지만 모세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페르시아의 문화에 들어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도자가 됐죠. 메타버스 시대, 사이버 시대, 디지털 시대가 왔지만 그 디지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이방의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도 아니었고 재밌는 강의도 아니었는데 끝까지 정말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용들은 이런 책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몇 권들이 더 있는데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해서 내용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죠.